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왔고요. 자, 오늘 첫 출연하셨습니다.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병수 PB님은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앞으로 맹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 삼성전자 상승. 이게 사실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이 이 H20을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수출을 금지시켰는데 3개월 만에 다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H20에는요, 현재로 알려진 걸로는 HBM3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울트라 버전으로 가면 HBM3E도 현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시 한번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기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H20 수출이 재개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현재 궁금해하시는 게 삼성전자 얼마 전에 잠정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대손 충당금이 한 1조 원 가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혹시 이 파트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이익으로 반영된다면 삼성전자 밸류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 예.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으로 좀 넘어갔던 부분들에서 중국향 수출 규제에 따른 손실 금액을 평가 손실로 좀 충당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는 이 하반기에 어떤 전략들이 좀 대폭 좀 수정이 됐었고 전체 매출 포션의 한 8% 정도에 대한 감소 효과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수출 규제가 좀 해소가 좀 되니까 바로 EPS 기준에서는 뭐 하반기 15% 그쵸. 정도에 대한 상향 제시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도 좀 비슷하게 좀 대입을 해보면 아직 뭐 확정 실적 발표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 부분별 데이터가 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2분기 평가 손실액의 규모가 네. 한 1조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맞아요.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3분기부터 수출이 좀 재개된다고 좀 판단해 본다면 일단 장부상으로 잡아놨던 이 제품 평가 손실 부분은 상당수 환입이라는 그런 어떤 재무상의 어떤 반영 절차를 통해서 이익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익으로 좀 가기보다는 평가 손실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재고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고 네. 여기서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에서에 대한 이익 기여가 좀 작용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장부상 이 손실 규모가 좀 감소하고 자산의 증가로 좀 대입되고 여기 들어서 매출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의 이익 개선 효과들은 좀 더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 기준에서 HBM3의 공급량들을 한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어떤 공급량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된다는 데이터를 좀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HBM의 공급 비중량의 총량이 2분기 데이터에서는 좀 감소가 좀 됐지만 3분기로 기점으로 해서 회복세를 좀 보인다는 관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HBM3 뭐 8단이라든가 12단의 어떤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상반기보다 3분기에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아마 영업이익이 1조 원에서 1조 5조 원 정도는 플러스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밸류를 지금부터 우리가 줄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1%대 빨간불을 킨 반면에 1%대 파란불을 켰던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김병수 PB님, 오늘 이 뉴스와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아직도 유효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고 하루 만에 좀 반납하는 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쪽 이제 성능을 하락시켰다고 알려진 이제 AI 칩인 H20이 이제 대중국 수출이 재개가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의 핵심 공급사 중 하나여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수출 제한 여파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 8조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좀 입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H20, 이제 H20 외에 이제 사양을 조정한 신제품 B40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요것까지도 아마 중국 쪽으로 수출이 재개가 된다면은 관련된 업종 또는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수혜주들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특히 AMD에서도 MI308이라고 불리우는 조금 사양을 낮춘 반도체 칩을 이제 좀 재판매를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HBM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약 3%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SK 하이닉스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1분기에도 H20용 HBM을 납품하게 되었고 이것을 소화하게 되면서 공급 체인을 또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어린 전망도 함께 있었고 SK 하이닉스 외에는 마이크론 이제 미국의 이제 MU죠. 마이크론이 주요 벤더인데 요 두 회사를 제외하면은 엔비디아의 과연 성능 하락시킨 요 H20을 비롯한 B40 이런 AI 반도체 칩에 HBM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이었습니다.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되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 2분기 실적과 앞으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기대감이 필요하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김현수 PD님,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추가 질문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공교롭게 어제 제가 HBM4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홍콩에 있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가 또 HBM4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율을 50%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봤거든요. 공교롭게 이 두 개가 좀 비교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따라가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기사도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예. 루빈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 HBM4 제품의 이제 납품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 3월에 이 샘플이 한번 갔었고 그 이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기사가 안 나와서 이 전 세대인 HBM3E랑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 앞에 HBM3E도 이제 23년 8월에 인증 과정을 거쳐서 한 7개월 정도 양산까지 좀 걸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NDVI 인증을 통과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HBM4는 어떻게 보면 HBM3E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몇 차례도 수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한 연말까지는 가는 거는 일단은 네. 염두에 두고 대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얼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가 이 두 종목의 주가의 향방을 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 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또 앞서가 있는 거는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변영희 대표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되면은 항상 변영희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매일매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2달 얘기해 주셨는데 2달 내내 상승을 다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도 이스투페타시스를 역시나 탑픽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의 기대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재차 유효할 텐데 일단 2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증권사 평균치 데이터보다 좀 상향이 좀 됐고 이 부분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좀 상회될 것이다라는 점들 2분기보다 하반기의 기대요인들이 좀 더 큰 부분들은 4분기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공급 비중에서는 MLB 기판의 소요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을 예고하고 있죠. 전반적인 어떤 이 글로벌 기조가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투자가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슈페타 시스템에 대한 이 고다층 기판의 이 수요 부분들은 오히려 좀 확장성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작년까지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받겠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재 종목들, 특히나 HBM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소재 종목들의 실적 기여들 내지는 외형 성장 관점에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있습니다. 전 단기적인 목표가로 65,000원을 좀 다시 상향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이슈페타시스에 말을 하지만 지금 그 타이밍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 이슈페타시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님, 저희가 일단 가격은 말고 종목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가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이시나요? 네,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고 엔비디아도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일단은 한 번 더 믿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이 기여도가 50%에 육박을 그쵸.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급 효과에 대해서 수익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 2분기 매출 예상도 20조 한 4천억 원, 영업이익도 9조 8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4%, 영업이익은 6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올해 HBM 수요 전망치가 220억 기가비트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HBM을 공급하는 저희 3사 공급량은 120억 기가비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30만 원에 육박하는 이 가격이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의 예를 들어서 조금의 조정이 나온다 또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기사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새 증권가에서 뭐 목표가 36만 원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도 현재 좀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방금 저도 리포트를 보고 나왔는데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35만 원을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10% 이상 정도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너무 올랐나?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금융주들, 보험, 은행, 증권 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세 가지로 정책들이 금융주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대거 하락이 나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이 현재 발의가 좀 되고 있죠. 상법 개정 끝이 났고요. 자, 오늘 그간 나왔던 6개월, 1년 자사주를 보유해야 된다. 그때 이후 소각을 해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이 기간을 3년 이내로 소각을 원칙해야 된다라는 것을 필두로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반영은 뭔가 더 이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인데요. 이 단기간의 하락 해석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이렇게 금융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뭔가 이제 상승이 끝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급 강도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 보면은 이게 쉽사리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대체적인 시장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매크로 지표가 일단 컨센 대비에 부합은 했지만 일단 물가 지표가 상승했다는 부분들이 하반기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쇠퇴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적인 어떤 이 상승폭이 좀 컸던 일부 섹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좀 출해야 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전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법안 발의 이후에 정말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절차가 다시금 재차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이연 효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닝 미스를 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체적으로 이제 순이익 지표 관점에서 네. 작년보다 소폭 좀 하회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금융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도 좋지만 2분기 어닝 미스가 일종의 수급의 어떤 노이즈가 좀 재차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노이즈 효과죠.
일단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장기화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라면 그렇죠. 오히려 이자 부담에 관련된 어떤 수익 지표가 훼손되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순이익이 좀 감소됐던 영향들은 총주주 환원율을 상향 제시해도 결국에는 이익이 감소된다는 것은 배당 지원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겠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역시나 가장 강도 높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그럼 은행주에 관련해서는 좀 하락시 매수 전략도 괜찮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급적으로는 지금 단기 관망이라고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이 이유는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수급 변동을 일부 유의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빌미가 된다면 저는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제 김병수 PB님, 마침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DB증권이 오늘 4%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도 사실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떠세요? 사실 오늘 증권사에 또 소속이 되어 있으시기도 하고 이게 사실 증권사들이 올라갈 때 최근에 좀 수급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제 배당 매력, 뭐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수급으로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중장기로 보는데 지금 그 메리트는 없어지고 좀 수급으로만 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금융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크게 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수혜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난해부터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또 이제 정부가 새로 나오게 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수혜를 그래서 금융이나 증권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고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식시장을 좀 부흥하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노력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직접 수혜를 받는 증권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전망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PBR 1배 이하라고 먼저 표현을 하는데 이 PBR 1배 이하와 주주 환원 정책 이제 고배당 관련 종목으로 금융주를 함께 묶어서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미 다 합쳐보면 한 170조가 넘어가게 되고 코스피의 6.6%를 차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BR이 0.66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금리는 좀 낮아질 전망을 보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런 은행을 비롯한 이런 금융주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금융업종 특히 이제 은행 쪽 관련 업종들은 금리 인하나 이제 대출 규제 같은 정부 정책적인 제약이 조금 있지만 반대로 증권주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거래 대금이 상승한다라는 재료로 나오게 되고 특히 지금 증권 업종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리테일이 좀 강한 증권사 또는 배당 성향이 좀 좋은 증권사로 좀 많이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 보신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증권사 소속 PB의 입장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금 더 넓혀봐가지고 우리가 뭐 증권, 뭐 금융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변영희 대표님이 좀 보셨을 때는 지금 오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뭐 소비 쿠폰 이런 쪽도 좀 떨어졌는데 이번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뭐 이거는 빠지면 사야 된다? 네, 저는 뭐 계속해서 같은 궤를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 유력했던 뭐 암호화폐 관련 3종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죠. 이런 노이즈가 뭐 다시 좀 재발이 돼서 통과를 좀 앞두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급 조정 절차를 좀 거치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 좀 판단해 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정책 기대감의 주가가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정책이 현실화가 되고 이에 따른 개별주 종목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부분들은 실적과 연동돼서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거나 또는 외형 확장의 관점에서 충분히 좀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AI 관련된 어떤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급 완화 가능성들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 섹터 내에서 우리가 탑픽 종목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김병수 PB님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중에 어디가 가장 매력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증권 업종에서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리테일이 좀 강세이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증권 업종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증시 활성화의 수혜를 받고 있고 리테일의 강자인 키움과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을 조금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연초 대비 거의 한 3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PBR 1배를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타 증권 종목들도 PBR이 0.9배 정도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증시 상승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PBR 1배 이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고, 특히 1.2배를 설정한 이제 한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지금 2만 원에서 한 2만 8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 또는 뭐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어떻게 보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리테일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PB님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리테일 쪽에 좀 강조가 있는 미래에셋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KB금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EPS 부분들이 좀 하회되는 한 4% 정도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서스는 좀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실적 기대치를 좀 감안해 봤을 때 4대 금융주사들 중에서는 KB금융의 어떤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이 좀 예상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7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취득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고요. 전체 총주주 환원율이 이번 3분기를 좀 기점으로 봤을 때 50% 정도를 좀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은 뭐 4대 금융주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명확해진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완화된 배당 성향 확대 관점에서에 대한 배당 이익률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 12만 5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까지 나왔습니다. KB증권, KB금융이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폴더블 어제에 이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2025 언팩 행사 있었고요. 어제부터 이제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파이넴텍이 상한가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패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부 힌지, 외부 힌지, FPCB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투자 전략 얻어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PB님, 자, 폴더블 폰 섹터가 어제부터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장기간 소외됐던 섹터다 보니까 장기간 소외됐던 데에 이틀 연속 수급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들어올까? 이 부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플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갤럭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애플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점유율 정체가 좀 겪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폴더블 폰이 이걸 출시로 함으로써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공장에서 이제 아이폰 폴더블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국에서도 아이폰 폴더블 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소부장 업체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더블 폰에는 이제 OLED 소재, 뭐 FPCB, 외장 힌지, 내장 힌지,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 이런 기대 어린 시선이 있는데, 종목들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덕산 네오로스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BH 그리고 KH 바텍, 파이넴텍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폴더블 관련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출시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기간이 길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또는 분할 매수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폴더블 폰이 현재로서는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이 모멘텀을 이어갈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갤럭시가 더 잘 팔리는 것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폴더블, 안 그래도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변영희 대표님, 이 안에서 우리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애플 밸류 체인, 사실 애플이 공급사들을 공개하지 않는 특이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좀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래서 파이넴텍이 오르기도 했어요. 어떤 쪽을 좀 바라보고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좀 전망했던 하반기 폴더블 폰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 수치는 일단 성장세 둔화를 좀 예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 신형 모델을 좀 출시하고 나니 지금 현재 뭐 사전 판매에서 초기 흥행에 대한 예정된 어떤 성과 좀 기대될 수 있는 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플의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뭐 하반기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해당되는 어떤 이 부품사들의 전략이라든가 뭐 해당된 밸류체인들이 현재 뭐 확연하게 좀 공개가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뭐 방향성 관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휨이 없는 디스플레이, 지금 이 크리스 프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은 좀 기정사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파이넴텍이 좀 강하게 좀 상승했던 배경들은 맞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사들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뭐 내외장 힌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서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SDC 관련된 이 솔루션이 정말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어떤 외형 확장 내지는 고객사 다변화 관점에 대해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넴텍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지금 애플 공급망에 좀 유력하다라는 예상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리포트에서 봤었을 때 IBK 투자증권에서는 덕산 네오록스와 도우인시스까지도 좀 유력하게 본다는데, 도우인시스는 이제 상장 예정이다 보니까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로 봐야 할지 먼저 변영희 대표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역시 파이넴텍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제 SDC 솔루션을 애플이 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가장 많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타플레이트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지금 삼성양 비중이 한 9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체적인 어떤 이 고객사 내지는 부품사에 대한 어떤 조달 여건들을 감안해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양에 대한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돼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넴텍이 삼성양 비중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에 하반기 애플에 관련된 비중 확대 부분과 좀 맞물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저는 목표가로 한 11,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8,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님의 탑픽 종목은요? 저희가 이게 종목을 서로 말씀을 안 드려보니까 저도 파이넴텍이 제일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좋은가 봐요, 여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용 무주름 디스플레이의 수혜 회사가 수혜 회사로 1위를 뽑혔다라는 분석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은 이제 메탈 플레이트로 알려진 이제 내부 힌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애플 외에도 삼성은 이번에 이제 최신 폴더블 폰 출하량이 올해 약 700만 대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 증가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거의 주요 공급사이기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 모멘텀으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좀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애플 디스플레이 파이넴텍으로 이어지는 이 밸류 체인을 기대하게 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다만 애플의 첫 출시는 26년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금 인지하시면서 투자가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넴텍이 두 분 다 겹쳤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제 김병수 PB가 잘 이야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는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은 좀 우리가 너무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공부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영희 대표, 김병수 PB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